오늘 며느리가 나를 치매병동으로 데려가려 했다. 아침부터 내 방문을 벌컥 열더니 의사와 약속을 잡아놨다며 병원에 가자고 말했다. 멀쩡히 제 발로 걸어다니고 장도 보고 은행 일도 혼자 다 처리하는 나를 두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저들이 뭘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일었다. 병원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접수 창구에서 며느리는 나보다 앞서 서류를 작성하며 의사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단순히 검사가 아니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의사 앞에 앉았다. 의사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며느리 쪽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진 않았냐? 같은 질문이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은행 통장, 도장, 카드 모두 내가 챙기고 있다. 잃어버린 적 없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말을 끊었다. 며칠 전 내가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헤맸다고 했다. 나는 단번에 반박했다. 그날은 비밀번호가 갑자기 변경돼서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보안 사고가 있어서 전체 세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마치 내가 깜빡한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이게 다 재산 문제와 연결된 건 아닐까? 내 집은 서울에서도 가격이 치솟는 동네에 있다. 아파트 한 채가 내 전 재산이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내가 치매 판정을 받는 순간 모든 권한은 자식들에게 넘어간다. 의사 진단서 한 장이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나는 평생 남편과 고생하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지켰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내가 홀로 남은 유산을 붙잡고 사는 형국이다. 그런데 바로 그 유산이 며느리와 아들의 눈에 탐욕으로 비춰진 것일까? 병원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내 팔을 억지로 잡았다. 검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엔 묘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게서 정상 판정이 나오면 저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더 조급한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서랍을 열었다. 내 명의의 통장과 도장, 집문서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덮쳐왔다. 나는 도장을 다른 곳에 숨기기로 했다. 잠깐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훔쳐갈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밤이 깊어가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방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비치는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내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내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다. 멀쩡한 귀로 들었다. 며느리가 엄마가 이번에 제대로 결과 나오면 바로 절차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슨 절차를 말하는 걸까? 혹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말하는 건 아닐까?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판정나면 성인이어도 후견인이 붙는다. 그러면 재산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권리가 후견인에게 넘어간다. 그게 아들이든 며느리든 상관없다. 나는 졸지에 집 한 채 가진 무능력한 노인으로 전락한다. 그날 밤 나는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새벽에 눈을 감으면 내 집이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악몽을 꾸었다. 등기부등본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 손에서 열쇠가 빠져나가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계산기를 본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내 재산을 겨누는 칼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도 긴장한 채 걸어다니고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조심하게 되었다. 혹시 내 말투 하나로도 정신이 이상하다는 증거로 삼을까 두려웠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연배의 정순이라는 친구였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정순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뉴스에서 치매를 빌미로 부모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심지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 발생하는 가족 갈등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재산 관리 문제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간 머리털이 곤두섰다. 정수는 나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지 말고 미리 법적 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치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강검진 기록을 남겨두고 후견인 지정이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법원에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불신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곧장 일기장을 꺼내 하루하루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기 시작했다. 치매 증상으로 몰릴 수 있는 사소한 행동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오늘은 시장에서 잔돈을 거슬러 받았고 정확히 확인했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적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했다. 이런 세세한 일들이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꾹꾹 눌러 적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두기도 했다. 혹시라도 내 기억을 왜곡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 든다면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내가 집문서와 도장을 어디 숨겼는지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며칠 전에는 청소를 한다며 내 방 서랍을 뒤적이다가 내가 들어오자 황급히 손을 뺐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내 아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결국 내 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혹시라도 내가 엉뚱한 말을 하면 그걸 빌미로 정신이 나갔다고 몰아붙일까 두려웠다. 그런데 침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며느리는 나의 조용함을 두고 우울증 증세라고 떠들어댔다. 의사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단호히 부정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말을 믿지 않고 며느리의 말을 기록하는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분명 멀쩡하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 느낌이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내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는 엄마도 좀 편하게 지내셔야지. 집도 큰데 굳이 혼자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 나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내 집을 두고 혼자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안부보다 내 집을 먼저 걱정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고 대답했다. 나는 괜찮다. 아직 멀쩡하다. 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이 단념이 아니라 더 큰 계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나를 붙잡았다. 어머님, 지난번에 아드님이 집 근처 부동산에서 상담하는 거 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추궁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말했다. 엄마 몰래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알아본 것뿐이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미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러나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이 싸움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나는 홀로였다. 그날 밤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신탁 제도를 활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신탁은 내 재산을 내가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적 장치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몰려왔다.
내가 그런 절차를 밟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되면 나를 완전히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저할 수 없었다.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담당자는 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부모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많아 이런 제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첫째,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 사용 계획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둘째, 내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신탁 관리인이 대신 내 뜻대로 재산을 운영해 준다. 셋째, 자식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다. 내 계획을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며 내가 뭘 숨겼는지 찾으려 했다. 어느 날은 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 내 서랍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옷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서류철이 순서대로 꽂혀 있지 않았다. 나는 이를 보고 분노를 삼켰다. 내 집이지만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CCTV를 달기로 결심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반대할 것을 알기에 나는 몰래 설치했다. 작은 카메라를 구석에 숨겨두고 녹화를 시작했다. 내가 집에 없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나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 서류를 뒤적이며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는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집은 이번에 재건축 들어가면 값이 2배는 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만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목적이 오직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는 눈물이 나왔다. 내 존재가, 내 삶이, 내 세월이 오직 돈으로 환산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녹화된 영상, 나의 일기장,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탁계약서, 그리고 내가 멀쩡하다는 건강검진 기록까지. 나는 차곡차곡 쌓아가며 스스로를 지켜내기 시작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나만의 방패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나는 당당히 맞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진 결과가 나왔다며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다.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다. 그 순간이 나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마치 오늘이 승부의 날인 것처럼 보였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의사 옆에 앉아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결과를 들을 준비를 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와 뒤섞여 울렸다. 결과는 정상 범위였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망증은 있으나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없다고 했다. 순간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의사에게 되물었다. 그래도 혹시 경도 인지장애 같은 초기 단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명확히 말했다. 현재로선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내 귀에는 그 말이 종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멀쩡했다. 나는 아직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며느리의 얼굴은 어두웠다. 나는 그 순간 속으로 결심했다. 오늘부터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며느리는 억지로 내 팔을 잡으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분노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몰래 거실에서 그 통화를 들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안 됐어. 그런데 방법은 아직 있어. 어머니가 서류 같은 걸 어딘가 숨겨둔 게 분명해. 찾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단순히 검사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눈은 이미 내 재산에 꽂혀 있었고 그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다시금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기록했다.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결과를 남겼다는 사실을 적으며 안도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내 증거들을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내 일기 일부와 CCTV 영상을 복사해 USB에 담아 안전 금고에 넣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친구 정순에게도 사본을 맡겼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 하나가 내 편에 있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하루는 나를 마주보며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 순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집은 내가 관리한다. 아직 내 정신 멀쩡하다.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목소리가 단호하자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아들이 나를 식탁에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형편이 많이 힘들다. 집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감당이 안 된다.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겠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의 뿌리가 바로 돈이라는 것을. 내 아들은 나의 건강보다 자신의 대출 상환이 더 급했던 것이다. 나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지켜온 집이다. 내가 힘들다고 그걸 팔아버리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에서 포기하지 않은 집착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차분히 내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조언했다. 내 편이 없는 집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내 기록과 증거뿐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법원에 직접 가. 내 목소리를 내야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렇다.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며느리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내가 전화를 하면 몰래 귀를 기울였고 서랍을 열면 멀리서 훔쳐보았다. 나는 점점 그들의 눈길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버텼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그냥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노인복지센터 담당자가 찾아와 노후 재산 관리 교육을 한다며 참석을 권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 나갔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며 말했다.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 법적 문서를 명확히 해두는 것. 둘째,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증거를 분산 보관하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미 절반은 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다.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다. 나는 강의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스스로의 계획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내 방 앞에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황급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찾던 건 내 신탁 계약서와 증거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미 다 지켜놨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내가 준비한 방패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며느리는 대놓고 나를 경계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그들의 침묵은 무언의 압박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홀로 버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며칠 뒤 동네 은행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했다. 신탁계약 관련 확인 서류였다. 며느리가 혹시 볼까 싶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서류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러나 CCTV가 이미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서랍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손이 내 일기장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히 찍혀 있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는 이미 안전금고에 보관했기에 빼앗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집에서 나는 이제 침입자에게 포위된 포로 같았다. 나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듯 다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 다짐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자. 요즘 노인 전문 변호사도 있고 노후 대비 같이 준비하면 좋잖아.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다른 뜻으로 들렸다. 법적으로 엄마를 무력하게 만들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로. 나는 표정을 숨기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나를 방어하기 위한 카드들을 모두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며느리는 계속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애썼다. 작은 실수조차 증거로 삼으려 했다. 하루는 내가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아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즉시 말했다. 보세요, 또 잊으셨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방금 내가 내 전화를 울려놓았잖아.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갔기 때문이지.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내 전화를 부엌에 옮겨놓은 게 다 찍혀 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나를 설득하라고 압박했다. 아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 그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강제로 하려 들면 그게 바로 불효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내가 낳은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전략가처럼 변해갔다. 더 이상 단순히 당하는 노인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고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같은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신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신탁 계약과 CCTV 증거 그리고 건강검진 기록만 있으면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만큼 안도했다. 누군가 내 편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였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공증이었다. 내 의사와 내 재산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공증을 받았다. 이 문서가 있으면 누군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려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나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의 시선이 내 손을 스치듯 훑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가방에 넣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나를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집요해졌다. 내가 외출을 하면 어딜 다녀왔는지 캐물었고 통화를 하면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추궁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내가 이미 준비해둔 방패가 있다는 확신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는 못 버텨. 어머니를 시설에 모셔야 해. 나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짝처럼 옮기려는 말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멀쩡하다. 나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다. 만약 억지로 하려 들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들고 법원에 갈 것이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고 식탁에서도 나와 대화를 피했다. 아들은 그 중간에서 애써 평온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눈빛 속에도 피로와 불편이 묻어났다. 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더욱 확신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존엄을 시험하는 전쟁터였다. 나는 내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스스로 일과표를 작성했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계산한 금액을 기록하고 은행 통장 내역을 정리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였다. 만약 누군가 법정에서 나를 치매 환자라 주장한다면 나는 이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붙잡고 은밀히 말했다. 어머니, 며칠 전 아드님이 부동산 직원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집 시세 알아보신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막혔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으니 그 배신감은 배가 되었다. 내 아들이 내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고맙다며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집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다. 내 피와 땀으로 지킨 집을 내 자식이 탐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다. 나는 다시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얘기를 다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단순히 대비만 해서는 안 돼. 한 번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며칠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다. 그들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신탁계약서, 공증 문서, 건강검진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까지.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게 내 방패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내 재산을 지킬 것이다. 앞으로 내 의사를 무시하고 내 삶을 흔들려 한다면 이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할 거다. 순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러나 나는 말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하니까.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조용해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숨죽이고 있을 뿐 언젠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단단히 무장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노후 자산관리 강좌를 꾸준히 들었고 법률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다. 나는 하루하루를 철저히 기록하며 내 증거들을 축적해갔다. 내 삶을 내가 증명하는 과정이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이 내 생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은행 직원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내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려 한다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다. 확인해 보니 내 아들이 내 도장을 사용해 인출을 시도한 것이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나에게 직접 연락한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서리쳤다. 이제는 단순히 말로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들을 마주 앉혔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히 말했다.
내가 내 도장을 어떻게 썼는지 나는 다 안다. 오늘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다.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비하고 싸우는데도 내 아들과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힘을 빌려야 한다. 나는 다음 날 곧장 법원에 가서 상담을 신청했다. 담당 판사는 내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같은 경우 성년 후견을 역으로 방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멀쩡함을 입증하고 미리 후견인 지정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보았다. 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내가 직접 작성한 일기, 신탁계약서,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모았다. 판사는 그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어머님을 치매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마침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그렇게 푸르게 보일 수가 없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나무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탐욕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증거와 법적 장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에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존엄의 수호자였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상대로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냈다. 나를 치매 초기 환자라 주장하며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호소한 것이다. 소장을 받아든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솟구친 것은 분노였다.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법원 심리가 열리는 날 나는 정순과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법정에 섰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나를 향해 애써 측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들의 연기가 내 속을 뒤집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자리를 지켰다. 판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씨, 현재 본인의 자산 관리와 생활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준비해온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다. 장을 본 내역, 매일 아침 운동 기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날짜별로 꼼꼼히 정리된 기록이었다. 예,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판사님께서도 제게 생활비 지출을 물어보신다면 지난달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 금액까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기억에 혼동이 온다거나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판사님,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합니다. 혹시 치매 검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이 강제로 몰아붙이는 검진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봄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선을 옮겼다. 자녀분들,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는데도 치매 초기라 주장하십니까?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얘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그러자 나는 즉시 말을 받았다. 그 물건은 며느리가 일부러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CCTV 캡처 영상을 변호사가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내 휴대폰을 부엌에 숨겨두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녀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본 법원은 씨의 정신적, 판단적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향후 부당한 압박이나 재산 침해가 있을 경우 어머님께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를 몰아붙였던 억울한 싸움이 드디어 법적으로도 끝난 것이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순이 두 손을 불끈 쥐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과 며느리는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어 나왔다. 내 삶을 지킨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날 밤 집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해 흘러간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나의 삶은 아직 계속된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이다. 내 존엄을, 내 노후를, 그리고 내 존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